서울대 한국어 OA. 이 오디오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하고 주식회사 투판즈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오디오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복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3 때 수학 선생님 결혼하셨다는 소식 들었니? 남학생들 사이에 인기 정말 좋았잖아. 아, 그 눈 동그란 선생님? 응, 그랬지. 근데 첫 수업 시간에 갸름한 얼굴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 오해했잖아. 오해? 예쁘게 미소 지으면서 조용조용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말이야. 우리가 떠들어도 야단도 잘 못 치실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지 않아? 철수는 둥근 얼굴에 코가 납작하고 이마가 넓은 편이었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청바지에 소매 없는 티셔츠를 입은 어디에서라도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였다.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유난히 까맣고 동그란 눈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냥 지나가고 말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전형적인 동양 미인이셨다. 갸름한 얼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코, 그려놓은 듯한 눈썹, 그리고 맑은 눈은 옛 미인도를 떠올리게 했다. 예순을 넘긴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운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고 머리는 늘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5자식을 키우시느라 지쳐 피곤한 날도 있었을 텐데 40년을 한결같이 그런 모습이셨다. 나를 데리고 교무실로 들어서는 어머니를 알아보고 다가오는 담임 선생님도 내 기대와는 너무도 멀었다. 아름답고 상냥한 여선생님까지는 못 돼도 부드럽고 자상한 멋쟁이 선생님쯤은 될 줄 알았는데 막걸리 방울이 튀어 하얗게 말라붙은 양복 윗돌이 소매부터가 아니었다. 머리기름은커녕 빗질도 안 해 부스스한 머리에 그날 아침 세수를 했는지가 정말로 의심스런 얼굴로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그가 담임선생이 된다는 게 솔직히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여자는 출입문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가 나오면 슬쩍 일어서 나가기로 마음먹고 빨간 모자는 무릎 위에 두었다. 왠지 긴장이 됐다. 선배 언니의 말대로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문이 열렸다. 미리 약속한 대로 검정색 코트에 목도리를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의 인상은 다소 차가워 보였다. 약간 각이진 턱, 뒤로 빗어넘긴 머리, 방금 면도한 듯 깨끗한 얼굴이 차가운 인상을 주었다. 짙은 회색 바지에 잘 닦은 구두를 신은 이 남자가 바로 기다리던 사람이다 싶어 여자가 무릎 위에 빨간색 모자를 쓰는 순간 남자가 활짝 웃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여자도 손을 들었는데 그녀의 이상형은 그녀 옆을 지나가 버렸다. 이때 문으로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도 검정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좀 전의 남자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멋을 내어 묶은 목도리 때문에 목은 더욱 짧아 보였고 유행을 따라 앞머리를 짧게 잘라서 그런지 둥근 얼굴은 더욱더 동그랗게 보였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서둘러 일어서려고 했다. 그때 여자의 눈앞에 검정색 양말에 흰색 운동화를 신은 남자의 발이 멈추어 섰다. 이건 날 무시한 거야.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나올 수가 있지? 김지수 씨 아닙니까? 남자는
도수 높은 안경 너머 작은 눈을 빛내며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아니요. 전 김지수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런 빨간 모자. 여자는 머리 위에 불이 붙은 것만 같았다. 저는요, 딴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고요. 어떤 일을 할 때 편하게 생각하면 될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든 일을 틀리지 않게 해야 하고 꼼꼼하게 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좀 털털하고 느긋하게 살고 싶은데. 선생님, 이런 제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람의 성격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나눈 성격 유형으로 A형과 B형이 있다. A형과 B형 성격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성격을 부분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어느 쪽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A형 성격에 속하기도 하고 B형 성격에 속하기도 한다. A형 성격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취 지향형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성격이 급하고 경쟁심이 강해서 화를 잘 내고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따라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일 중독이 될 위험이 높은 성격이다. 이와는 달리 B형 성격은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 지향형이다. 관대하고 참을성이 많아 쉽게 흥분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건강을 해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매사에 소극적이고 행동이 느리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 A형과 B형 성격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A형은 B형에 비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다. A형은 스스로 목표를 높이 정하고 실패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까다롭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목표로 정한 것은 반드시 해내고 빈틈없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 그 결과 A형 성격은 심장병, 위장병, 디스크 등의 병을 앓을 확률이 B형 성격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성격은 유전적 요인과 성장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고 쉽게 고칠 수 없는 것이지만 자신의 성격이 A형이라고 여기면 건강을 위해서 성격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매사에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로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당신과 처음 만났던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아이들 키우고 불같은 내 성격 맞추고 사느라 당신이 고생 많았어요. 그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지요. 내 느긋한 성격 때문에 당신도 많이 답답해했잖아요. 말로는 그랬지만 사실은 당신의 편안하고 여유 있는 성격이 부러웠어요. 하긴 결혼 초에는 매사에 빈틈이 없고 완벽해 보이는 당신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이젠 오히려 걱정스러워요. 당신 같은 성격이 건강에는 무서운 적이라잖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도 내일 모레면 50인데 무엇보다도 건강을 조심해야죠. 당신 말을 들으니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당신이 항상 화도 잘 내고
경쟁심이 강해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당신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심장병에 잘 걸린대요. 암 환자도 좀 털털하고 느긋한 사람이 꼼꼼하고 급한 성격을 가진 환자들보다도 더 오래 산다지요. 나도 이제 웬만한 일은 마음대로 안 돼도 편안하게 생각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오늘 문화 코너에서는 여행가 한비아 씨의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지은이 기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은 한비아 씨가 쓴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이라는 책입니다. 한비아 씨는 어릴 적부터 세계 여행을 꿈꾸었다고 하는데요. 30대 중반에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 여행이 한비아 씨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 7년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 책을 냈습니다. 한비아 씨는 현재 네티즌이 만나고 싶은 인물 1위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분이라면 먼저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 2월의 어느 날, 서울시향의 연습실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을 만났다. 수수해 보이는 스웨터에 편한 바지를 입은 그는 연습을 막 끝내고 왔다고 했다. 스웨터가 잘 어울린다고 인사를 하자 살짝 미소를 띠며 편안한 옷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했다. 정명훈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하여 3년 만에 서울시향과 협연을 하고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입상하는 등 일찍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 후 지휘자가 되어 1976년 뉴욕 청년 심포니의 지휘를 시작으로 1984년 서독 자르브리켄 방송교향악단, 1989년 프랑스 국립 바스티유 오페라단의 지휘자를 거쳐 현재 서울시 교향악단을 맡고 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상, 프랑스의 오시피의 문화훈장과 일본의 아사히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50년 넘게 음악을 해온 사람에게 음악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졌다.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천천히 가면서 세상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음악이지요. 음악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하는 그에게서 음악을 향한 열정이 느껴졌다.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진로를 바꾼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 지휘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저는 아직도 지휘자는 이상한 음악가라고 생각해요. 연주할 때 지휘자만 혼자 소리를 안 내니까요. 이렇게 지휘자는 연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음악가보다 노력을 훨씬 많이 해야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한 일이 바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좋은 연주를 하고 싶고 아울러 젊은 음악가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1시간 남짓 인터뷰를 하는 동안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잔잔한 클래식 음악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은 음악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는 음악가였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선생님께서 하시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선생님께 음악이란 어떤 것입니까? 글쎄요.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천천히 가면서 세상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 그런 것이 음악이 아닐까 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선생님이 대학생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로 뽑히셨는데요.
이만큼 선생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50년 넘게 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께 음악이란 어떤 것입니까? 글쎄요.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천천히 가면서 세상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 그런 것이 음악이 아닐까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은 4살부터 피아노를 시작하셨지만 중간에 지휘자로 진로를 바꾸셨는데 지휘자에게 재능과 노력,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꾸준히 하는 타입이어서요. 둘 중에서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가장 좋은 음을 내기 위하여 30분간 같은 음을 연습하게 할 정도로 완벽한 걸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기에 지휘자는 어때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도 지휘자는 이상한 음악가라고 생각해요. 연주할 때 지휘자만 혼자 소리를 안 내니까요. 이렇게 지휘자는 연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음악가보다 노력을 훨씬 많이 해야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혹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할 말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것이 하고 싶은 거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 그런 것이고 또 그걸 계속할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일은요. 그동안 제가 워낙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젊은 음악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음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의 상징인 3개의 열매는 각각 나, 가족, 이웃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뜻하고 3개의 열매가 한 줄기로 모아진 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서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김민석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이웃사랑 운동본부입니다. 설 명절 잘 쇠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불우이웃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나 없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시대이지만 의지할 곳 없이 버려진 무위탁 독거노인들부터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결식아동까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웃사랑 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운동에 쓰이는 쌀은 하루 250kg으로 우리의 이웃 3천여 명이 매일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선생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사랑 운동본부 올림. 오늘은 십시일반 운동본부의 강준식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단체 이름이 관심을 끄는데요. 십시일반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십시일반이라는 말은 10숟가락이 모이면 밥 한 그릇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작은 정성을 모아 불우이웃에게 큰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밥 굶는 이웃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십시일반 운동의 목표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전국 50개 급식소에서 노숙자나 독거노인 등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십시일반 운동이 1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1000명이 모여 큰 밥그릇에 비빔밥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행사를 했습니다. 1000명분 비빔밥이라면 정말 큰 그릇이 필요했겠군요. 다른 음식도 많은데 비빔밥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빔밥은 신비한 음식이거든요. 자기 밥과 반찬이 따로 있을 때는 별로 많아 보이지 않지만 모두 모아서 비비면 그 양이 2배로 늘어나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먹어도 모자라지 않게 되지요. 모두의 마음을 합해 불우이웃을 돕자는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십시일반 운동의 무료 급식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네 아주머니부터 회사원, 대학생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꽃집의 그녀를 알게 된 지 벌써 2달. 하지만 아직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눈길만 마주쳐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저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말할까? 아니야, 이건 너무 옛날 방식이야. 처음 본 순간 제 운명의 짝이라고 느꼈습니다. 사귀고 싶습니다. 이건 어떨까? 안 돼. 너무 부담스러울 거야. 저 혹시 시간 있으세요? 연극을 같이 보기로 한 친구가 못 오게 돼서요. 초대권을 버리기도 아깝고 같이 보실래요? 이건 너무 선수 같지 않을까? 옛날 하늘나라의 임금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배를 잘 짜서 이름을 직녀라고 했습니다. 마음씨도 곱고 영리해서 임금은 직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시집을 보낼 때가 되자 임금은 견우라는 젊은이를 사위로 얻었습니다. 견우는 소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잠깐이라도 안 보면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맡은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같이 놀기만 해서 모든 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이 모습을 보고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견우는 동쪽 하늘 끝으로, 직녀는 서쪽 하늘 끝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귀양을 간 견우와 직녀는 1년에 단 한 번 음력 7월 7일 밤에만 은하수 강가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으므로 그날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어 두 사람은 은하수 강가로 갔지만 은하수는 너무나 넓은 강이었습니다. 다리는 물론 나룻배도 없어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만 흘렸고 이 눈물은 비가 되어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7월 7석이 되면 이 세상에는 큰 비가 오고 곳곳에 홍수가 나서 사람도 짐승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까치와 까마귀가 은하수에 올라가 다리를 놓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칠성날 이 세상의 까칠한 까치, 까마귀란 까마귀는 모두 하늘나라로 날아가 자기들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 견우와 직녀가 그 위를 밟고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오작교 위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까마귀와 까치들은 해마다 칠성날이 되면 은하수로 가서 견우와 직녀를 위해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년 칠성날이 지나면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벗어지는데 이것은 다리를 만들어 머리 위로 두 사람을 걸어 다니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 심한 비는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7월 칠성날이면 비가 조금씩은 내립니다. 이 비는 오랜만에 만나는 견우와 직녀가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 여성 청취자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친한 남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고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가족들끼리도 친해서 한 번도 남자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걔가 지난달에 여자친구를 저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만날 때마다 서로 너무나 잘 맞는다느니 천생연분을 만났다느니 하며 그 여자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 하며 놀리는 척 했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어제는 걔가 저한테 야, 너도 얼른 남자친구 좀 찾아봐. 집신도 짝이 있다잖아. 너한테도 짝이 있을 거야. 이러고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감추느라고 혼났습니다. 게다가 저는 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라지만 그렇게 남자같이 털털한 여자가 뭐가 좋은 걸까요? 제가 질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느낌이 혹시 사랑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친한 친구를 뺏겨서 섭섭한 걸까요? 제 감정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좀 알려주세요. 성인 남녀 만 명에게 가족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느냐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응답자가 사랑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힘, 행복의 순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족의 사랑을 통해 살아갈 힘과 행복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5%는 상처, 오해, 짜증 등의 부정적인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에 대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은 셈이지요. 그래도 누구에게나 가족은 소중한 존재일 겁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에게 오늘 사랑의 말 한마디씩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인에게 가족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대가족과 최근의 가족 형태의 특징을 통해 한국인의 가족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가족 형태는 가부장적인 대가족이었다. 핵가족이 부부와 미혼인 자녀로만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 대가족은 부부와 결혼한 자녀 및 손자, 손녀들까지를 포함하는 가족 형태를 말한다. 대가족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결정을 따른다는 데 있다. 가족의 수가 많다 보니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가족 안에서 간접적으로 사회를 경험할 기회를 가지거나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대가족 안에서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장남 부부였고 다른 아들은 결혼 후 분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가장으로서 절대적 권위가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뒤를 이어 가장이 되었고 그것은 다시 다음 세대의 장남에게 계승되었다. 이러한 가족 안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가족 의식은 아들을 통해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의식과 서로 피를 나누었다는 혈연 의식,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가족 형태는 핵가족으로서 가족 내에서 부부는 동등하며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정 경제나 자녀 교육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도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고 자녀 교육에서 어머니의 비중이 커진 것이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해지면서 가부장 제도나 부권 중심으로 대를 잇는 전통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주말 가족, 기러기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다문화 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동거 가구, 혼자 사는 1인 가구,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단독 가구 등 가족의 구성도 바뀌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효도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효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두 분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의식에서 효도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었지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감사하는 태도로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올리며 부모님의 건강에 늘 신경 쓰고 돌아가시면 부모님 산소 근처에서 3년상을 지냈지요. 이에 반해 요즘은 효도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다 못해 없어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핵가족이 되면서 자식을 귀하게만 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보호하기만 하고 효도에 대한 생각은 키워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젊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딸이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는가 하면 아들도 결혼해서 분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부모와 더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지요. 옛날과는 형태가 달라졌지만 자기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는 효가 된 것 같아요. 하긴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늙어서 자식들과 같이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부모의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정부의 가족 정책도 변화가 많았죠.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산율과 관련된 것입니다. 6, 70년대만 해도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었지요. 그런데 현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가 정부의 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가족의 상황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 정책도 이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우리 동네에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 아파트 5동 주민 대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공고가 났는데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을 주민들에게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좋은 제안은 상도 주고 실제 정책으로도 만든다고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애들끼리만 집에 있어야 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숙제 같은 거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네, 저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우리 동 주민센터 2층에 빈 방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를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하면 어떨까요? 컴퓨터나 책상은 구청에서 제공을 받는 걸로 하고요. 공부를 지도할 선생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한국대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원봉사해줄 대학생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집 세댁은 필리핀에서 왔는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매일 집에만 있어요. 그 집 할머니도 며느리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힘들어 하시던데요. 가족들끼리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개설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은 기억에 남는 말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연 씨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무엇을 해도 항상 너를 믿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를 믿어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세상의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너를 믿는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자신있게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아내 또는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위로의 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연구소가 최근 부부라는 주제로 30세에서 50세 기혼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을 묻는 질문에 남편은 당신을 믿어요, 아내는 많이 힘들지요 라고 응답했다. 배우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해가 응답자의 46.4%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배우자에게 가장 화가 날 때는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편이 바라는 최고의 아내상은 친구 같은 아내인 반면 아내가 바라는 남편상은 가정적인 남편이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61.7%가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의 71.5%, 여성 응답자의 54.4%가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응답해 성별로 서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있어도 좋아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자녀가 이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였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안일은 여자 책임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37%에 그쳐 가사 분담에 대한 사고방식이 종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성도 상황에 따라 전업주부를 할 수 있다는 데는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세상 보기입니다. 사회 변화가 빨라지면서 가족 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특히 전통적인 부부관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남자 전업주부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부인 연봉이 1억이 된다면 대신 살림을 하겠다는 남편들이 많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 대신 살림을 하는 남자 전업주부 3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를 대신해 결혼 후부터 계속 집안 살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살림 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간의 경험을 담아서 살림에 대한 책도 냈습니다. 이제 남자도 적성에 맞으면 살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직장에서 해고된 뒤 직장 생활하는 아내 대신 어쩔 수 없이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사 노동이 생각보다 힘들고 설거지할 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못마땅해 하시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직업이 만화가라서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사 분담을 하다가 자연히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학교 어머니 회에도 나가는데 제가 주장을 해서 어버이회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어머니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는데 이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정보도 같이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여자들만 살림하라는 법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중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면 되는 거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족과 친구들께 3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에 대해 미리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를 듣고 나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위가 공무원, 2위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분위기가 점점 더 경쟁적이 되어 가니까 젊은이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업의 세계는 사회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자신이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유망 직종으로 분류된 직업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 많은 직업들이 시대에 따라 새로 생겨나고 유망한 직업으로 인기를 끌고 또 사라졌음을 새삼 느낄 수 있다. 그 중에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직업들도 꽤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버스 안내원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버스 요금을 받고 버스의 행선지를 안내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다. 버스 안내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8년이었는데 지금의 항공기 승무원 이상으로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 그러다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전 국민이 노력을 기울이던 1960년대에 들어서 여기저기 큰 길이 놓이고 버스들이 하나둘씩 늘면서 버스 안내원이라는 직업이 일반화되었다. 그 후 버스에 자동문을 비롯한 각종 자동화 기기가 설치되면서 버스 안내원은 설 자리를 잃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사라진 직업이 있다면 새로 생겨나 크게 성장하고 있는 직업도 있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 분야를 들고 있다. 이제는 일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기술 분야의 직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 년 전이다. 오늘날 컴퓨터는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웹마스터, 프로그래머 등 컴퓨터 관련 직업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직업의 변천을 살피다 보면 직업도 마치 사람처럼 시대에 따라 탄생, 성장,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현대의 직업 세계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를 바로 알고 미래를 제대로 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직업을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외에도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산업공학과 3학년 김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좌담회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한 곳이 아닐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금융업과 제조업 분야에 모두 관심이 있는데 힘들더라도 둘 다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제 생각에는 그 분야에 자신이 잘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업공학과 3학년 김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좌담회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한 곳이 아닐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금융업과 제조업 분야에 모두 관심이 있는데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요구하는 조건도 굉장히 달라 취업 준비를 할 때 2배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둘 다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준비하기엔 위험 부담이 클 것도 같고 그렇다고 둘 다 준비하기엔 부담감이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제 생각에는 취업 준비 이전에 그 분야에 자신이 잘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업에 많은 구직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급료도 높고 미래 전망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한 후에는 많은 업무량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높은 만큼 일의 강도나 업무량도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급료가 금융업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융업보다는 여가 시간도 즐길 수 있고 자기개발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마다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적성이 정말 그 분야에 맞느냐, 그 분야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면 일주일에 최소 5번, 하루에 8시간 넘게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결국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 게 직장입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매일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곳으로 억지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회사라고 해도 아무리 연봉이 많다고 해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한창 기업들마다 사원 모집하던데요. 나도 요즘 여기저기 원서 놓고 면접 보러 다니느라 정신없어. 저도 취직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여요. 제가 아는 선배는 원서를 50군데나 내고서 겨우 취직했대요. 너도 미리미리 준비해. 나도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실제 상황이 되고 보니 더 열심히 준비할 걸 하고 후회가 돼. 선배님은 분명히 좋은데 합격할 거예요. 그래,
취직되면 내가 꼭 한 턱 낼게. 아니, 두 턱이라도 낼게.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해결 방법은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적극적인 자세로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통역이나 관광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장점을 살려 일한다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달에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 합격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말하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소설책도 거의 이해할 수 있고 드라마나 뉴스도 잘 이해합니다. 발표와 토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저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서 출장 온 직원들을 안내하는 일도 하고 간단한 통역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아르바이트로 주로 영화, 드라마, 웹페이지 등의 번역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한국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습니까?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한국과 우리나라를 잇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꿈을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밝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일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끊임없이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추억하면 쉬는 시간에 먹던 점심 도시락 생각이 먼저 나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급식을 하니 그런 추억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준석 씨는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 생활 하면 어떤 기억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가을에 열리던 학교 축제 생각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풍물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공연 준비하느라고 밤늦게까지 팔이 아프게 연습하고 달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생각이 나요. 그때 친구들과 함께 먹던 떡볶이가 어쩌면 그렇게 맛있었는지. 한국은 국토가 좁고 자연자원도 풍부하지 않은 나라여서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까지 교육받은 인적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 정부는 독립한 이후인 1949년에 교육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6334 학제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한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교육을 중심으로 하며 여기에 유치원 교육 2년과 2, 3년의 전문대 교육이 제공된다. 학교는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의 세 종류로 나뉜다. 또한 중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을 전 국민의 의무 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한 학년은 2학기제로 3월과 9월에 학기를 시작한다. 학기를 마친 후에 각각 방학이 있는데 초중고교의 경우 겨울방학은 보통 12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까지, 여름방학은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입학시험은 일찍이 무시험제로 전환된 반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게 된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필요하고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시험, 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학교에서 많은 학습을 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 개인 과외 등의 사교육을 더 받고 있다. 한국 교육에서는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교육의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진정한 교육을 하기 위해 대안교육을 하는 학교들도 생기고 있다. 한국의 교육은 교육열은 있으나 교육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육제도가 계속 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앞으로 국민들의 교육열과 정부의 교육정책이 조화를 이룬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수능시험이 끝났네요. 해마다 이맘때면 수능시험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3년 동안 교육받은 결과를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게 문제지요. 수능 시험을 1년에 여러 차례 실시하고 학생들이 그중 가장 좋은 성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요. 시험 문제 유형은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은 모두 객관식이고 학교 교육에서 보는 시험도 사지선다형의 비중이 높잖아요. 어느 대학 교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수능 시험을 볼 때까지 한 학생당 사지선다형 문제를 약 100만 개쯤 풀게 된대요. 와, 그렇게 많대요? 네. 그러다 보니 실력보다는 요령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공부도 그런 요령을 익히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선 볼 때도 한 사람씩 보면 결정할 수가 없으니 4명의 후보자를 동시에 만나야 잘 찍을 수 있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지선다형에 길들여져서 그렇다는 거죠. 하긴 제가 학생 때는 시험에 붙으라고 보통 엿이나 찹쌀떡을 줬었는데 요새는 잘 찍으라고 포크도 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서술형 같은 주관식 문제도 낸대요. 물론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는 수능시험처럼 여전히 객관식이지만 말이에요. 주관식은 객관식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창의적 사고 능력이나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수능 시험에 서술형이 포함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객관식은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든지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데 주관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점이 100% 공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번 조사에서 70.9%의 국민들은 대학을 반드시 다닐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에 대해서 물으면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7.8%가 내 자식은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93.5%가 출신 대학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내 자식과 관계되면 역시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응답자 중 71.7%는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떡장사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한석봉은 어려서부터 글씨 쓰기에 솜씨가 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탓에 종이 살 돈이 없어 돌이나 나뭇잎에 글씨를 써야 했다. 글씨 쓰는 재주가 더 나아지자 석봉이는 글씨 공부를 더하기 위해 절로 들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갔다. 석봉이가 절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이만하면 글씨 공부를 그만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석봉이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 창문에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떡을 썰고 있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내 학비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떡을 썰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염려 없어. 공부를 다 했으니까 내 힘으로 편히 모셔야지. 석봉이는 문을 벌컥 열며 반가운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러나 석봉이가 부르는 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다보는 어머니는 웬일인지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다.
어머니, 공부를 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3년 동안 절에서 공부하면서도 항상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일을 해서 편히 모시겠어요. 나는 편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면 그만이야. 공부를 다 했다니 어디 얼마나 했는지 보자. 등잔불을 끄더니 깜깜한 방에서 석봉이에게 글씨를 쓰게 하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잠자코 떡을 썰었다. 한참 후에 불을 켜고 보니 어머니가 썬 떡은 하나도 크고 작은 것이 없이 고른데 석봉이가 쓴 것은 글씨도 빗돌 뿐더러 큰 것, 작은 것, 언 것 하나 제대로 쓴 게 없었다. 석봉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이래 가지고서야 내가 공부를 마쳤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당장 돌아가서 공부를 더하고 오너라. 눈을 감고도 이 떡처럼 글씨를 고르게 쓸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석봉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담길을 걸어 다시 절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이름난 명필이 되었다. 사람들이 한석봉의 어머니나 맹자의 어머니를 현명한 어머니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한석봉 어머니는 자신이 떡을 썬 것처럼 고르게 글씨를 쓰지 못했다고 아들을 야단치는데 이런 비교는 공정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떡을 썰어온 사람이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석봉의 어머니나 맹자의 어머니를 현명한 어머니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한석봉 어머니는 자신이 떡을 썬 것처럼 고르게 글씨를 쓰지 못했다고 아들을 야단치는데 이런 비교는 공정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떡을 썰어온 사람이잖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제 생각에는 한석봉의 어머니가 한 평가 방법은 평가받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공부해야겠구나 하고 절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힘은 평가자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때 나오는 거죠. 어머니가 낮잠 자다 일어나서 숙제했느냐, 공부했느냐 하면 아이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할 리가 없죠. 제 생각에는 어머니를 만나러 밤길을 온 아들을 하룻밤도 재우지 않고 캄캄한 밤에 돌려보내는 것도 너무 심한 일 같아요. 칭찬과 격려가 아이들의 교육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이 일화에서는 엄격한 교육만 강조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노력이 아들의 성공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배울 점이지요. 요즘은 한석봉 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의 교육열이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학생 때부터 공부에 뛰어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별한 공부 비결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특별한 비결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공부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별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실천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은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 있는 1시간이 산만한 10시간보다 효과적입니다. 소음, 잡념, 졸음 등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미국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명문대학 진학을 최고 목표로 하는 학교에서 한 교사가 참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일깨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졸업생 대부분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새로운 교사가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감성을 되살린다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이다. 영화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자아를 발견하는가 하면 생생한 공부의 즐거움에 빠지기도 한다. 주입식 교육이 중심이 된 학교에서 따뜻한 인간애와 자유로운 정신을 심어주는 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학교의 교육 방식, 즉 대학 입학을 위한 주입식 교육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유사한 면이 있다. 어느 어머니가 중학생인 딸이 시험 공부하는 것을 보니 계란 반숙하는 법을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데 냄비에 물 얼마를 넣고 계란을 넣은 뒤 몇 분 후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 딸은 잘 외워지지 않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예, 차라리 나하고 계란을 삶아보자. 그날 어머니와 딸은 부엌에서 계란을 삶았다. 그런데 너무 오래 삶아서 계란이 완숙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계란으로 다시 한번 삶았는데 이번에는 불 조절을 잘해서 반숙이 되었다. 며칠 후에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말했다.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서 칭찬받았어요.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계란이 완숙이 되고 어떻게 하면 반숙이 되는지 쓴 애는 저 혼자뿐이래요. 이 이야기는 밑줄 그으면서 외우는 식으로 하는 공부와 직접 해보면서 실패와 성공을 통하여 배우는 공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공부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암기식 공부와 문제 해결식 공부이다. 계란 삶는 법을 외우는 것이 암기식이라면 계란을 직접 삶아보는 것은 문제 해결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가르치는 게 효과적일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어를 잘하는 비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되었나요? 저는 1년이 다 됐습니다. 한국어 배우기가 어렵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력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아직 만족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어 실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조건 암기하고 반복하십시오.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는 암기식 공부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외국어 공부에서는 암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와 문장을 무조건 암기하고 한국 사람에게 실제 사용해 보세요. 이것이 어려우면 혼자 중얼거리면서 반복하셔도 됩니다. 둘째, 여러분 옆에 있는 한국어 선생님과 친구들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말이 틀려도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연습한 대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 시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실패한 횟수가 늘수록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도 늘어날 겁니다. 셋째, 한국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기회가 없다고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만 있으면 한국 사람한테 말을 겁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말을 겁니다.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면 아줌마를 잡으세요. 대부분의 아줌마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물론 말이 좀 빨라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한국말 배우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겠지만 저와 같이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합시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하는 여러분만의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에 갔는데 거기서 묵은 유스 호스텔에 재미있는 안내문이 있었어. 뭔데? 나라별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안내하고 있었어. 예를 들어 이탈리아 손님께 늦게까지 노래 부르지 마세요. 미국에서 오신 분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마세요. 일본 손님들께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 재미있네.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있었어? 한국 사람 건 없었는데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나도 궁금한데. 내가 처음으로 한국에 오려고 생각했을 때 나는 한국에 대하여 잘 몰랐다. 아니,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무런 지식 없이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와버렸다. 그 당시 나는 이 선택이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충동적이기 그지없는 한국행은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는 멋진 경험이 되었고 또한 내 삶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큰 사건이 되었다. 2년 전 겨울, 학교 근처 옥탑방을 얻는 것으로 나는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아래층에는 집주인 부부와 아들과 딸, 이렇게 4식구가 살았다. 그들 가족에게 나는 한동안 외국에서 온 낯선 이웃이었던 것 같다. 계단에서 만나도 늘 무표정하던 아저씨 아줌마의 얼굴은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내게는 낯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사가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한국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이삿짐을 어떻게 나를까 고민하는 나를 보시고 주인 아줌마는 친구의 남편 차를 빌려주셨고 이사 소식을 들은 주인 아저씨께서도 혼자 이사하기 힘들지 하시며 짐 싸는 일을 도와주셨다. 학교 친구들이 이삿짐을 나르고 짐 정리를 도와준 것은 물론이다. 이런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 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사람들이 신나게 즐기며 했던 길거리 응원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한국에 살면서 거리나 시장 등 곳곳에서 자주 접한다. 심지어 내 고향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놀라기도 했다. 특히 은행에서의 활기찬 일처리는 나를 감탄하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대기표에 순서가 10명 이상이면 1시간은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은행에서는 30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서비스들은 적극적이고 힘찬 한국인의 기질을 잘 드러내는데 이런 기질 덕분에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 속에서 신나게 일하는 한국인의 기질을 다시금 느껴본다. 한국에 오기 전에 나는 20살의 대학생으로 경제학을 전공하며 도서관에나 박혀있던 소극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난 22살이 되었고 한국 문학을 전공하며 한국을 좋아하는 유학생이 되었다. 어느덧 김치를 즐겨 먹고 버스에 노인이 타면 얼른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고 가끔은 빨리빨리 일을 해치우려고 하는 나는 아마 한국식 생활이 몸에 밴 것 같다. 내게 일어난 이런 변화는 정이 많은 한국 사람, 활기찬 한국 생활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한 과자에 대한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자는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인기 비결은 그 맛에도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정을 보여주는 광고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자는 사람의 마음인 정을 주제로 광고를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그 정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잔뜩 맞으며 동네 가게 앞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항상 저에게 무뚝뚝하던 주인 아줌마가 저에게 불쑥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학생, 이 우산 쓰고 빨리 집에 가. 그러다 병에 걸리면 어떡해? 처음에 저는 당황하여 사양했지만 결국 우산과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을 다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함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그냥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느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다른 사람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는 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하하하 하고 시끄럽게 웃고 슬플 때 엉엉하고 큰 소리로 울고 화가 날 때는 무섭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정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외국 친구가 제게 한국의 미, 즉 한국의 아름다움을 특징 짓는 말이 무엇인지 물어서 멋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멋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미의식 혹은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써야 할 모자를 일부러 옆으로 돌려서 쓰는 것처럼 멋은 살짝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멋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멋이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까?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은 흔히 멋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적인 멋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그 하나는 소박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움이다. 한국적인 멋에는 꾸미지 않은 소박한 맛이 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유물로 백자 달 항아리가 있다. 백자 달 항아리는 정교한 장식도 없고 고운 색깔도 쓰지 않고 오로지 흰색으로만 구워낸 도자기이다. 그 모양은 아주 일그러진 것도 아니고 완벽한 둥근 원도 아니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은은한 아름다움을 지닌다. 이렇듯 넉넉함과 깨끗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백자 달 항아리야말로 한국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임에 틀림없다. 한국적인 멋의 또 다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연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한국의 멋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조선시대의 목공예품이 있다. 조선시대의 목공예품은 인공적인 장식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간결한 선과 면, 그리고 목재 자체가 갖고 있는 나뭇결의 미를 살리면서 하나의 멋진 제품을 만들어낸 점이 특징적이다. 이외에도 한국적인 멋을 특징 짓는 요소들이 있다. 이를테면 어떤 학자는 한국적인 멋의 특징으로 파격미를 꼽기도 한다. 파격이라는 것은 정해진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파격성은 한국적인 자유로움을 나타낸다. 파격미를 잘 보여주는 유물로 한수필가가 소개한 연꽃 모양 청자 연적을 들 수 있다. 이 연적에서 연꽃들은 모두 가지런히 달려 있는데 유독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져 있다. 이렇듯 균형 속에서 눈에 거슬리지 않는 불균형이 파격미이다. 또한 여백의 미를 한국적인 멋으로 꼽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한국화를 보면 서양화와는 달리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백으로 남겨진 공간을 통하여 멋스러움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듯이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도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오늘날의 한국인들 역시 세련되거나 화려한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소박한 모습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런 멋을 살려 주변을 독특하게 꾸미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은 한국의 미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식 정원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정원은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한국식 정원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어느 것입니까? 두 번째 사진입니다. 한국식 정원의 자연스러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 자료를 봐주세요. 오늘은 한국의 미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식 정원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정원은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한국식 정원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란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원 역시 자연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만든 점이 특징적입니다. 언덕이 있으면 그 언덕을 깎아내지 않고 그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지요. 다시 사진을 봐주세요. 어떠세요? 한국적인 특징이 느껴집니까? 네, 그렇네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깎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작은 집을 지었네요. 작은 집이 그곳 자연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요. 잘 지적했어요. 자연을 인간에 맞게 바꾸지 않는 것, 자연스러움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교수님, 다른 나라의 정원은 어떤가요? 다른가요? 예,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본식 정원은 인공미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손을 대어 자연을 닮은 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산을 대표하는 언덕, 강을 대표하는 물, 그리고 나무와 꽃이지요. 일본식 정원의 기본적인 형태는 흙을 쌓아 산 모양으로 언덕을 만들고 주변에 물길을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은 대체로 마당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자연물들을 최대한 축소하여 놓습니다. 위에서 말한 산도 사람 키 정도로 작게 하여 꾸미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연물도 작게 하여 둡니다. 예를 들어 나무도 일부러 화분에 작게 기른 분재를 놓습니다.